네, 오늘은 폴 리퀘르의 해석학을 다룰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다머 다뤘었죠. 그리고 베티가 가다머 비판한 내용도 살펴봤었는데, 베티가 신해석학자로 분류하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가다머 그리고 리퀘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리퀘르랑 가다머 이 둘이 어떻게 보면 20세기 현대 해석학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리케르 같은 경우에는 그 철학을 굉장히 백과전서식인 방식, 백과전서 학파 같은 그런 방식을 했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유들을 섭렵을 했고 그것들을 해석학으로 응집시킨 사람이죠. 그래서 가다머가 원래 그 현상학자로 철학자로서 이력을 시작했었고 그 후설에 이덴, 그러니까 이념들을 불어로 번역했던 사람이죠. 포로스 용서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현상학 그리고 실존 철학, 현상학에서 실존 철학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그다음에 성서 해석학, 그러니까 주해 그리고 정신 분석학 그리고 관련해서 또 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또 바르트의 기호학 그리고 대륙 철학자로서는 드물게 또 분석 철학까지도 다 섭렵을 골고루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의 사유들을 통해서 자신의 해석학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가다머와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지 않아도 가다머 같은 경우에는 독일 철학의 특히 관념론적 철학의 지평에서 작업을 했던 사람이고 리케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방면의 사유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석학을 구축했던 사람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다머 해석학 마무리 지으면서 의미와 의의를 구분했었어요. 의미는 베도이퉁 그리고 의는 베도이트 짬 카이트 S입니다. 의미는 베도이퉁 그리고 의는 베도이트 짬 카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의미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슐라이에르마커의 말을 따르자면 문법적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어떤 결과물이겠죠. 말 그대로 어떤 문장적인 의미, 또 언어적 의미, 그러니까 텍스트 표면에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의 같은 경우,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다머가 해석학을 통해서 읽어내고자 했던 어떤 대상, 목표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의란 거는 텍스트 안에 있는 어떤 문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텍스트와 독자 간의 관계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통해서 의미를 읽어내는 것과 의의를 읽어내는 것, 이건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다르고 또 구분될 수 있죠. 그래서 뭐 밥 먹었니? 라고 누가 말했을 때 이게 내가 아직 식전이라는 뜻으로 내가 읽어낼 때 그거는 의미를 해독한 경우고, 반면에 만약에 송강호가 범죄자한테 말하는 식으로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런 식의 말이었을 경우 거기서 내가 어떤 의의를 읽어낼 수 있다면 의의는 이 사람의 말과 메시지와 나 간의 관계와도 같은 것인데, 사실 이 의의라는 게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 규정하기가 힘든 어떤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의의라는 것은 내가 어떤 텍스트를 읽었을 때 읽기 전과 읽고 난 나, 읽기 전의 나와 읽고 난 후의 나 사이의 어떤 분열까지는 아니지만 나의 그러니까 읽기 전에 나가 있었고 읽고 난 후에 나가 있다면 이 둘은 서로 다르게 되는 거. 말하자면은 나의 정체성에 어떤 변화를 주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의의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책을 읽고 나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죠. 그 전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갑자기 다른 방식으로 살고자 욕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삶의 방향성을 변형시켜주거나 수정시켜주는 게 의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와는 분명히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기에 내가 과연 이 텍스트를 통해서 어떤 의의를 얻어냈는가라고 물을 때 그게 뭔지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힘들기도 해요. 이런 경우 있겠죠. 예를 들어 옛날에 어떤 젊은 사람이 자살하고 나서 유서를 남겼는데 그게 인터넷에 한창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자기 동생 부모님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형이었는데 동생이 무슨 불치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교육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제 힘든 직장에 다니면서 동생 약값 대주느라 치료비 대주느라 이제 간신히 빠듯하게 생활을 유지하던 그런 되게 힘든 생활을 하다가 동생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살하겠다라고 유언을 남긴 거죠. 유서를 썼는데 이때 사실 이 사람은 동생이 죽기 전까지는 자기 삶의 의의가 동생과의 관계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냥 살아갔겠죠, 힘들게.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게 빠지고 나니까 그게 뭔지 부각되는 거죠. 그 의의가 빠지고 난 빈자리가 부각되는 거죠. 아마도 이런 게 의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내가 그걸 뭐라고 명확하게 꼬집긴 힘든데 사라지고 나면 알 수도 있고 또는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나의 삶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급격한 변화나 아니면 완만한 변화나 어떤 방향성의 변화를 갖게 되는 게 의의인데 결국 이 의미와 의의의 구별을 통해서 어쨌거나 가다모가 해석학을 통해서 밝혀내고자 했던 대상은 바로 이 의의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의미와 의의의 구별을 통해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귀결은 뭐냐면은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 해석한다는 것은 독자한테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말하자면 독자의 어떤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해석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리케르가 바로 이 정체성의 변화 문제, 해석을 통한 나의 자기 정체성의 변화 문제를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학을 개진했다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리케르의 해석학을 관통하는 근본 주제가 바로 자기 이해의 문제거든요. 나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나를 이해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단순한 나 자신을 이해한 것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리케르에 있어서는 텍스트를 읽으면 주체가 구성됩니다. 새로운 주체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리케르 해석학은 자기 해석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때 자기 해석학 또는 자기 이해 해석학이라고 할 때 이 자기는 직접적이고 명징한 자기라기보다는 타자를 통해 매개된 자기입니다. 말하자면 간접적인 자기죠. 그러니까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엔 자기를 이해하는 것인데 이 이해는 직접적으로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우회로를 거쳐서 또는 타자를 거쳐서 타자를 매개로 해서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리케르가 그려내고 있는 해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리케르는 주체를 매개되지 않은 코기토, 아니 매개된 코기토 또는 직접적이지 않은 코기토라고 말해요. 이것은 매개되지 않은 또는 직접적인 코기토와는 구분되는 어떤 코기토죠. 말하자면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코기토 개념을 지금 리케르는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매개된 코기토냐? 왜냐하면 모든 자기 이해는 리케르에 의하면 항상 기호, 상징, 그리고 텍스트라는 매개물을 거쳐서 성립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직접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내 바깥에 있는, 내 외부에 있는 텍스트나 기호, 상징, 언어적인 것들을 통해서, 타자적인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이해는 간접적인 이해일 수밖에 없죠. 또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직접적인 자기 이해는 결국 가짜라고 리케르는 말합니다. 말하자면 리케르는 이 매개된 코기토, 매개된 자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근대 의식 철학의 코기토 개념을 비판하고 있는 셈인데요. 리케르의 코기토 개념으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그 전에 잠깐 이 슐라이에르마커의 해석학과 딜타이의 해석학에 대한 리케르의 비판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케르는 슐라이에르마커와 딜타이의 해석학을 비판하는데요. 이건 역시 리케르가 제시하고자 하는 자기 이해로서의 해석학과 관련된 문제죠.
슐라이러마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장했었죠. 해석학의 과제가 작가만큼 그리고 작가보다 더 잘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또 딜타이는 작가만큼 이전이 아니라 작가보다 더 잘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해석학의 과제다 라고 아주 못 박아서 주장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딜타이도 그렇고 슐라이러마커도 그렇고 해석학의 과제를 목표를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에다가 맞춰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 자신에 관해서는 나는 잘 알고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다른 타자인 작가의 의도를 나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깔려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딜타이나 슐라이러마커나 둘 다 비록 나와 작가는 서로 다른 개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 공통된 어떤 인간 본성을 공유하고 있죠. 그게 말하자면 어떤 거대한 정신 내지는 보편적인 정신이겠죠. 말하자면은 비록 나와 작가는 서로 다른 남남이지만 우리는 어떤 공통된 보편적인 정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해석, 슐라이러마커가 말하는 심리적 해석 같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는 작가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 말하자면은 저 사람도 그러니까 작가도 주체고 나도 주체니까 우리는 둘 다 공통된 주체성을 지니니까 저 사람의 내면으로 내가 어떤 마법 같은 방법을 통해서 쑥 들어갈 수 있다. 또는 저 사람 안으로 내 자리를 옮길 수 있다. 이런 시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 작가가 저 텍스트를 쓸 때, 작성할 때 어떤 생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를 해고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이거를 리케르는 낭만주의적 자아이해라고 규정을 합니다. 낭만주의적 자아란 건 결국 공통된 어떤 보편적 정신을 공유하는 가운데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전제 하에서 나와는 다른 타자인 작가의 의도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근데 리케르는 여기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지금 이 딜타이와 슐라이러마커의 해석학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타자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인데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과연 그럴까? 나는 과연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을까? 이거죠. 말하자면 남을 이해하겠다고? 일단 네가 문제일걸? 이런 식입니다. 너는 과연 너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을까? 라고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나는 과연 나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문제제기 때문에 리케르는 슐라이러마커와 딜타이를 비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둘은 일단 작가의 의도와 작가의 작품, 말하자면 작가의 의도와 작가가 쓴 것, 텍스트, 이 둘 간의 어떤 일치성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둘이 일치한다. 내 생각과 내가 쓴 것이 일치한다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자는 작가가 쓴 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의도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인간 본성의 어떤 보편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편적인 정신, 이런 형이상학적인 전제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데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아의 투명성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나 자신한테 투명하다는 거고 적어도 나의 정신 안에서 내 자신이 인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다. 그러니까 나에 관한 나의 내면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 자신에게 충분히 잘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불투명한 장막이나 베일 같은 것이 없어서 나는 나 자신을 투명하게 직관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리케르는 이 세 번째 부분, 자기 투명성, 자아의 자기 투명성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말하자면 리케르가 제시하고 그려내고자 하는 주체의 모습이란 건 결국 불투명하다는 거죠. 불투명한 주체를 리케르는 투명한 주체에 대립시켜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케르가 슐라이르마커와 딜타이 해석하고 비판하면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바로 이 낭만주의적인 자아 개념이죠. 바로 이것이 자아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어떤 사유니까요. 그래서 리케르는 해석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코기토 비판을 개진시키는데요. 리케르는 서양 반성 철학 전통의 중심에 데카르트의 코기토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말하면서 이 데카르트 코기토 전통이 사실 데카르트에서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그러니까 이미 그 데카르트 이전부터 있었던 어떤 긴 장구한 어떤 코기토 전통에 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리케르는 이 코기토 서양 사유에 있어서 코기토 전통, 코기토라는 건 나는 생각한다죠. 주봉스, 나는 생각한다. 생각하는 나, 이게 코기토인데 이 코기토 전통에 드는 사상가들의 예로 아우구스티누스, 중세 이전 철학자죠. 그리고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죠. 그리고 데카르트, 또 칸트, 그리고 피히테, 독일 관념론자죠. 그다음에 더 현대로 오면은 현상학자였던 후설의 자아론, 뭐 이런 것들을 코기토 전통에 속하는 사유들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코기토 전통이 내세우고 있는 또는 데카르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확립된 코기토 개념에 내포된 어떤 중심 사유는 결국 의식주체죠. 의식주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데카르트의 코기토가 말하자면 근대 의식 철학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록 데카르트의 코기토 개념이 그 전에 코기토 전통에 속한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의 코기토 개념과 더불어 그런 불구하고 어떤 철학적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 전에는 사실 의식 주체라는 어떤 개념은 없었습니다. 주체라는 개념도 있었고 의식이라는 개념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둘이 합해진 의식 주체 그리고 주체성의 어떤 의식 이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결국 데카르트가 열어젖힌 이 의식 주체 개념을 통해서 독일 관념론 철학이 열리게 되죠. 칸트를 거쳐서 뭐 헤겔, 그다음에 피테, 셸링 이런 사람들로 가서 결국은 후설까지로 연장이 되는데, 이 데카르트의 코기토 개념에서 리케르가 주목하는 게 자기 정립입니다. 자기 정립. 불어로는 오토포지시옹이라고 하고요. 독일어로는 젤프스트 베슈티무. 근데 오토포지시옹이라고 할 때 이 포지시옹이 뽀제라는 동사에서 왔단 말이죠. 뽀제에다 스포제, 자기를 세우다. 뽀제가 놓다란 말인데 이게 스포제라고 하면은 자기를 놓다, 자기를 세우다 또는 자기를 정의시키다 또는 방향을 잡다 또는 입지를 가지다라는 뜻이 돼요. 말하자면 오토포지시옹이란 건 결국 자기가 자기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케르가 볼 때 데카르트의 주체는 자기 스스로 자리를 잡는 주체죠. 데카르트가 메디타시옹에서 그 회의를 한단 말이죠. 의심을 해요. 근데 모든 것을 의심하는데 의심을 하면 할수록 생각하는 나의 자리가 점점 확고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의심하다 보니까 의심할 수 없는 게 하나 생겼거든요. 아무리 의심하려고 해도 딱 한 가지 의심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 자체. 내가 의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의심한다는 건 결국 의심은 생각이니까 내가 생각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는 거고 결국 생각하는 나, 코기토는 의심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나오죠. 말하자면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리케르가 지금 데카르트에게서 찾아내는 코기토 개념의 특징은 이 자기 정립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심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확고하게 자기의 어떤 입지를 갖게 되는 이런 주체 개념의 특징을 지금 리케르는 자기 정립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리케르는 이런 식으로 자기 정립하는 데카르트의 의식 주체를 의심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리케르는 회의를 수행하며 또 코기토 안에서 스스로를 반성하는 나는 회의가 그것의 모든 내용들과 이 관계 속에서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형이상학적이고 과장된 것이다. 사실 이러한 나는 그 누구도 아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말하는 코기토, 생각하는 나는, 자아는, 의식 주체는 사실 그 누구도 아니다란 말이죠. 내가 아니라 너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그녀도 아니고 그들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말하자면 비인격적인 어떤 것이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리케르는 데카르트의 의식 주체가 일종의 형이상학적으로 과장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일종의 가상이란 얘기죠. 과장된 어떤 것,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나가 아니라 과장된 나. 이 과장된 나는 의심하고 반성하고 생각하는 나인데 리케르가 볼 땐 사실 그 누구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나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나예요. 추상적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공허하다는 말입니다. 공허한 나입니다. 내용물이 없는 나하고 빈 껍데기와도 같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리케르가 볼 때 데카르트의 이 공허한 나는, 코기토는 결국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의식하는 나입니다. 자기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나. 이게 바로 데카르트의 나거든요. 근데 리케르가 볼 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를 파악하는 나라는 개념은 공허한 진리라는 거죠. 일종의 허위, 가짜 진리라고 리케르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케르가 볼 때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직접적인 방식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나는 나 자신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매개를, 내 바깥에 어떤 다른 타자적인 것들의 매개를 거쳐야만 한다고 리케르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행위 또는 나의 활동 또는 나의 어떤 활동의 결과물, 작업들 또는 내가 쓴 것들 또는 내가 말한 것들, 이런 것들의 매개를 통해서만 나 자신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삶의 표현들, 딜타이의 용어죠. 그러니까 내가 객관화시킨 어떤 것들, 내가 구체화시킨 어떤 것들을 거치지 않고서 무매개적으로, 즉 직접적으로 자기를 깨닫는다라고 상정된 데카르트의 코기토 개념은 일종의 공허한 진리일 뿐만 아니라 가짜 코기토라는 거죠. 후오 코기토. 진짜 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짜 나예요. 그러니까 말한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나 자신을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또는 그렇게 믿을 때 나는 그렇지. 치킨을 좋아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사실 여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내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부모님이 나한테 전해준 내용들 또는 그동안 내가 살면서 했던 행동들, 사람들 괴롭혔던 일들, 괴롭힘 받았던 일들, 사랑했던 일들, 그런 바깥에 있는 어떤 매개물들, 나의 활동의 결과물들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보통 나를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리케르가 볼 때 데카르트의 코기토, 나는 어떤 나냐면은 그런 외부의 어떤 그런 관계적인 것들을 다 배제하고 자기 자신 안에서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사유 안에서 만들어진 나거든요. 뭔가 내용물이 없고 공허한 껍데기와도 같다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짜 코기토가 있다면은 리케르는 진짜 코기토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참된 코기토는 어떤 거냐면은 삶의 표현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객체화시킬 수 있고 대상화시킬 수 있게 해준 어떤 것들, 표상들, 행위들, 작품들, 결과물들, 쓰여진 것들 등등등에 의해서 매개될 때만
나는 나 자신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참된 정립을, 포지시용, 포제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오토포지시용, 자기 정립에 지금 리켈은 반대하고 있는 거죠. 자기 정립은 가짜란 얘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정립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타자적인 것들을 매개로 해서만 나 자신을 정립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굳이 용어를 표현해 보자면은 헤테로포지시용? 헤테로가 타자적인 그런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리켈은 여기에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자가 나 자신을 세운다라고 할 때는 타자에 너무 강조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레비나스류의 타자 철학으로 그런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으니까 아마도 역시 리케르가 제시한 매개된 정립, 그러니까 매개된 코기토라고 했으니까 정립도 매개된 정립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데카르트적인 코기토 개념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자기 정립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 이해는 가짜 이해죠. 그렇다면은 참된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참된 자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가짜 자기 이해를 버리는 거죠. 또는 가짜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코기토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가짜 코기토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리케르는 그 성경,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구절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얻게 되리라. 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요거를 응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영혼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반성의 주체에 관해서 말해야만 한다. 즉 주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체를 잃어버려야만 한다. 살리기 위해서는 잃어버려야만 한다. 말하자면은 자기 부인을 해야만 자기를 획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주체를 지금의 나를 부정해야만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나를 버려야만 나를 찾는다. 자, 아까 데카르트의 코기토가 가짜 코기토라 그랬는데, 껍데기라 그랬는데, 그 말은 리케르가 볼 때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존재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사실 사유실체죠. 생각하는 실체고 몸과는 또 구분되는 어떤 것이에요. 연장실체는 구분되는 어떤 것. 몸이 없는 주체 또는 리케르가 볼 때 존재성을 지니지 않은 어떤 주체란 말이죠. 왜냐하면 리케르가 볼 때 존재자는 참된 존재자로서의 나는 매개를 거친 코기토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 코기토라는 거고 지금 리케르가 제시하고 있는 참된 코기토는 존재자이기 때문에 진짜 코기토라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자로서의 코기토라는 건 어떤 걸까요? 네. 기호들을 해석하면서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주체. 그러니까 결국 해석하는 주체. 그러니까 자기 바깥에 있는 것들을 해석하는 주체가 바로 존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체는 더 이상 데카르트적인 의미에서의 한갓 코기토가 아니죠. 오히려 존재하는 코기토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 이러한 주체는 그러니까 리케르가 말하는 진짜 코기토로서의 주체, 존재자로서의 주체는 오토포지시용, 자기 정립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또는 주해를 통해서 말하자면 타자적인 것에 대한 주해를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정립되는 주체죠. 달리 말하자면은 데카르트의 코기토가 자기 자신을 정립시킨다 그랬죠. 이건 가짜고 리케르가 볼 때 진짜 주체는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정립시킨다고 착각하기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주체가 진짜 주체예요. 그 주체는 자기 자신을 정립하는 주체가 아니라 정립된 주체입니다. 여기 불어로 일레 포제 덩 레트르라고 쓰였는데 에트르 포제, 그러니까 이건 수동태로 쓰여진 겁니다.
정립하는이 아니라 정립된이에요.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정립되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나는 데카르트식의 짝퉁 주체로 존재하기 전에, 말하자면 내가 나 자신을 정립한다고 가짜로 허구적으로 믿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을 때 나는 존재 안에 정이 되었었다. 말하자면 내 자신이 의도해서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또는 타자적인 방식으로 존재 안에 정이 되었었다라고 지금 리케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진짜 나의 참 모습이라면은, 정립되어진, 수동적으로 정립되어진 것이 나의 참된 모습이라면은, 그걸 찾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찾을 문제가 아니죠. 나가야죠. 바깥으로. 내 바깥으로. 말하자면 나의 삶의 표현들로, 그리고 텍스트들로, 기호들로, 상징들로 나가는 게 요청됩니다. 그 결국 진짜 코기토는 언제나 해석된 주체죠. 해석된 존재가 바로 진짜 코기토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코기토는 해석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파악하게 되는 주체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가 밝혀지는 것은 바로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라고 지금 리케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인식, 자기를 안다는 것은 짧은 길이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을 바로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짧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먼 우회로를 거치는 길이죠. 내 바깥에 있는 것들, 텍스트들, 상징들, 기호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매개로 해서 나 자신을 인식하는 긴 여정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도 수학의 왕도는 없다라는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기 이해의 왕도는 없다. 그래서 리케르는 해석학을 직접 철학이 아니라 우회 철학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해석학은 우회 철학이라는 거죠. 언제나 타자적인 것을 매개로 해서 나 자신을 이해하는 철학이다 라는 얘기입니다.